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트 자문의 사공정규입니다. 기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속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기분은 어떤 평범할 수도 있고 보통일 수도 있고요. 또 보통 이상의 들뜬 기분일 수도 있고 보통 이하로 가라앉는 기분일 수도 있잖아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기쁠 때 기쁘고 우울할 때 우울한 것은 오히려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전의 본인 반응보다도 또는 사회 통념상 다른 사람의 반응에 비해 지나치게 기쁘거나 우울하다면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우울한 기분은 우리가 우울감이라고 하고요. 병적인 우울한 기분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실현을 당한 후에 일시적으로 슬프다. 당연한 거죠. 취직에 실패하고 일시적으로 좌절감이다. 당연한 거죠. 이러한 우울한 기분은 생활 환경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인 우울감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나 이것 또한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이러한 기분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특별히 슬퍼해야 될 일이 없는데에도 자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부적절하게 우울하다면 이런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우울감이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인데 반해서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또 우울한 어떤 생각, 또 활동,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의 전문적인 정신학적 용어는 우울장애입니다. 과학적 용어 중에 우리나라 말로 장애라고 해석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디서빌리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디스오더인데요. 둘 다 우리나라 용어로는 장애로 해석됩니다. 디서빌리티 장애라는 용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신과 진단명에 주로 사용되는 디스오더도 우리나라 말로는 장애라고 해석되거든요. 이 말이 디서빌리티 장애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신과 진단명에 주로 사용되는 디스오더라는 장애라는 용어는요, 사실은 질환 또는 병이라는 의미거든요. 디스오더의 장애는 원래는 정상이었으나 어떤 이유로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겼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울증의 전문적인 정신학적 용어는 우울장애, 영어로는 디프레시브 디스오더인데요. 그래서 우울장애의 디서빌리티의 장애라는 부정적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우울장애를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게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같은 진단명의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하더라도요, 그 증상의 양상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연령대에 따라서 우울증의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천의 얼굴을 가진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명백히 우울한 기분이나 또 흥미나 즐거움이 어떤 상실되었다든지 이런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쉽게 우울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우울증의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나타나는 이러한 우울증 증상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의 우울증을 빠르게 감지하고 또 조기 치료, 회복, 악화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크게 유용할 것인데요. 청소년의 한 3에서 8%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청소년의 우울증이 성인의 우울증과 다릅니다. 제가 오늘 다른 차이점 큰 것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인에서는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우울감의 표현이 많은 데 비해서 청소년들은 오히려 짜증이나
분노 발작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소년의 짜증나요가 성인의 우울해요죠. 또 두 번째로 성인과 또 다른 점은요. 성인들은 저 집중력이 좀 많이 저하되었어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에게 호소를 하는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적 저하라는 결과로 보이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로 청소년들은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요. 밑바탕의 원인이나 역동은 일반 우울증하고 같기 때문에 이를 정신의학에서는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특히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가면성 우울증의 양상은요. 반항적인 행동, 욕설과 같은 거친 언어, 술, 담배 등 비행 행동, 문란한 성생활, 무단 결석 또는 가출, 자해, 이외에도 게임 중독, 또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식탐, 도벽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면성 우울증은 특수한 형태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있거든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밝은 모습을 보여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감정이나 화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는 거죠. 일종의 가면성 우울증인데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은 울고 있는 거죠. 직업 특성상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밝은 모습만 보여야 되는 경우. 흔히 감정 노동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한몫에 받고 사는 사람들,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역시 업무상 부정적 감정을 억압해야 되는 어떤 세일즈맨, 직장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또한 청소년 경우에서도 이 상상적 청중의식 때문에 또래 관계와 외부에서 오는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자어로는 이제 소진이라고 해요. 소진. 어떤 업무를 맡아서 너무 열심히 한 결과 뇌가 방전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정신적으로 탈진된 상태가 되는 거죠. 다른 말씀을 드리면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치명적인 피로 상태가 오는 거죠. 또 업무에 대한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정적, 회의적 감정 등으로 인해서 업무 거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가성비나 효용이 굉장히 감소되게 되는 거죠. 번아웃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요. 청소년의 예를 들면 꿈과 야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노력에 비해서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표 성적에 실패하고 그래서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만은 현실과의 괴리는 더 커지는 거죠.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지는 거죠. 결국 자신이 모두 타버리고 죄만 남은 같은 마음 상태, 그것을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아마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에 번아웃 증후군을 이제 의학적으로 인정된 어떤 현상으로 공식 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물론 아직 질병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고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청소년 번아웃 증후군과 청소년 우울증을 좀 비교해 보면요. 청소년 번아웃 증후군은 청소년의 업무가 공부잖아요. 너무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만성 스트레스인 것이고요. 우울증은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생물학적 취약성으로 오는 것이고요. 나타나는 증상은 피로라든지 또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이건 공통이지만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우울한 생각 또 활동의 저하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은 질병의 단계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거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자녀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유했다면 거절하시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요,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의사가 약물 치료를 권한다면 거절하시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질문처럼 선생님께서 학생이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를 맞이했다면 저는 선생님께서 정신건강학과 치료를 반대하는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선생님께 하셔야 할 첫 번째 단계로 그 학부모님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학부모님께서 약물 치료를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경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덧붙인다면요, 학부모님께 지금은 약물 치료를 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혹시라도 어떠한 상황이 되면 자녀에게 약물 치료를 하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하게 할 의향이 없는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님이 약물 치료를 반대하는 이유를 의사 선생님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유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학부모님과 의논을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위닥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닥터 자문의와 자문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